박선영 씨. 계좌 정보 하나 제대로 못 입력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지금 고객 통장 굴리는 게 장난이야. 강남 중심가의 초고층 은행 지점. 김건태 지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쩌렁거렸다. 그의 앞 창구 직원 박선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손에 든 번호표를 꽉 쥔 이진우의 눈에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아침부터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어 예고 없이 찾아온 길이었다. 평소라면 멀리서 손이라도 흔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주의하겠다고만 하면 다야, 지금 여기가 유치원이야. 네가 한 실수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아. 김건태는 손가락을 치켰으며 박선영의 이마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그 무례한 행위에 이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생을 군복 입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광경은 낯설었다. 군에서는 계급이 있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점장님, 그만하시죠. 이미 여러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옆 창구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해. 내가 너한테 말했어. 주제 넘게 끼어들지 말고 내 일이나 해. 김건태의 고함에 젊은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이진우는 그 직원의 비겁함에 분노하기보다 그가 짊어져야 할 조직의 무게를 이해했다. 저 젊은이도 박선영도 이 거대한 조직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박선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김건태는 박선영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꼴 좀 봐. 유니폼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이게 고객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이야.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집안 사정도 뻔하지. 지점장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박선영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김건태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준의 죽음 이후 홀로 버텨온 그녀의 모든 삶에 대한 조롱이었다. 김건태는 박선영의 저항에 오히려 더 흥분했다. 심해, 뭐가 심해. 이따위로 당당하게 나올 거야. 네가 한 실수가 뭔지 알아.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10분이나 날려버렸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 있으면 똑바로 해. 무릎 꿇고 말이야. 이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릎을 꿇어라.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5년 전 아들 이준의 순직 보고를 받으러 갔던 군사령부. 그곳에서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항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며느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다. 무릎 꿇어, 당장. 김건태는 차갑게 명령했다. 박선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이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가 그의 몸을 지배했다. 10년 넘게 단련해온 군인의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군대 전체를 뒤흔들던 장군 시절의 그 목소리였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김건태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을 보고 콧방귀를 꼈다. 고객님,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저희 은행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하실 일은 아닌데요. 내부 문제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내부 문제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당신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할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시나 보네.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죠. 혹시 저 직원 아는 분이세요? 김건태는 비웃으며 물었다. 네, 내 며느리다. 그래서 당신이 더 문제라는 거다. 내 가족한테 이따위로 할 수 있냐는 말이다. 이진우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김건태는 이진우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거만하게 웃었다. 아, 가족이셨구나. 역시 그런 집안은 우리 은행에서 설 곳이 없어요. 알겠어요. 100도 없는 주제에 여기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김건태는 100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 단어는 5년 전 이진우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릎 꿇게 했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진우는 김건태의 말을 들으며 평생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이준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박선영의 삶은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비열한 사내는 그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 백도 없다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김건태 지점장. 내게 백이 없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김건태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이진우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맹수와도 같은 광채를 띠고 있었다. 박선영은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다. 평소에 소박하고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김건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나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이진우를 무시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의 허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달고 달아 글씨가 거의 지워진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카드였다. 이게 뭔가요? 김건태는 그 낡은 카드를 보며 다시 한번 콧방귀를 꼈다. 고물 수집 가이신가? 장난치지 마시고 경고하는데 이진우는 김건태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뼈가 박힌 듯 단단했다. 이 카드 잔액 조회 좀 해달라고 하네. 나 방금 당신이 말한 백도 없는 사람 아니거든. 김건태는 이진우의 태연함에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멸시가 가득했다. 그는 이진우의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옆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이거 잔액 조회 좀 해봐. 빨리. 창구 직원은 지점장의 명령에 낡은 카드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넣었다. 이진우는 그 순간 아들 이준이 작전 임무를 받던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준은 임무를 앞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들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긴 채 홀로 임무에 뛰어들고 있었다. 그 카드가 바로 그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점장님, 이거 오류인 것 같습니다. 김건태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뭐가 오류야, 제대로 안 해. 그는 직접 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화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진우는 그 숫자를 보며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 조국과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숨겨온 비밀 자금, 오로지 국가를 위해 비상시에 사용하려 했던 이준이 목숨을 걸고 관리했던 기밀 계좌였다. 김건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1, 100, 20, 억. 그는 숫자를 더듬거리며 겨우 읽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화면 속의 그 숫자를 쳐다보았다. 1, 120억 원, 120억. 이진우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오류라고 생각하세요. 이진우가 차갑게 물었다. 아니에요.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이 계좌는 이준이 관리했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 바로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진우는 김건태의 뺨을 한 대 친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에게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명예였고 목숨이었다. 김건태는 이진우를 다시 보았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늙은 장군, 아니 이준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복수자였다. 박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님, 이게 정말이세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으로만 생각했었다. 이진우는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김건태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노인이 자신의 은행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할아버지가. 이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그의 차례였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김건태를 바라보았다. 김건태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자, 김지점장, 이제 다시 한번 말해봐. 내게 백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준의 마지막 유언처럼 거대한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고객님, 방금 그건 오해셨죠? 김건태 지점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사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진우는 여유롭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다. 1200억 원이라는 숫자를 지닌 거대한 권력의 화신이었다. 오해란요, 똑똑히 들었는데. 백도 없는 주제에 여기서 큰 소리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백이 없었으면 당신은 내 며느리를 계속 짓밟았겠지. 그렇지 않나. 이진우는 김건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김건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방금 전까지 무릎 꿇고 있던 박선영이 이제는 당당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김 지점장, 내 질문에 대답해. 이 정도면 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진우는 김건태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물었다. 김건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다만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사과였다. 이진우는 그런 그를 비웃었다. 실수 아까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지? 사과만 하면 다냐? 진심으로 사과해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의 진심은 어디 있지? 내게만 보여줄 진심이 따로 있는 건가? 이진우는 그의 허를 찔렀다. 김건태는 당황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거액 예금자가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덫이 놓여 있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건태가 간절하게 애원했다. 봐줘, 당신이 방금 내게 백을 운운하며 내 가족을 모욕했는데 봐주라고 좋아. 그럼 당신이 말한 진정한 사과를 보여주면 생각해보지. 이진우는 고개를 들어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우리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건태를 다시 보았다. 아까 당신이 며느리에게 시킨 대로 무릎 꿇고 사과해. 은행 안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김건태는 벌벌 떨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버티려 했다. 고객님, 그건 너무... 이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너무하다고? 아까 내 며느리한테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하지 않았나? 이중잣대야 돈 많은 사람에게는 다르고 백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가?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맞아. 아까 그 여직원한테 한 집 봤어. 너 너무 심했어. 옳소. 저런 사람은 혼나야지.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김건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 버티면 고객들이 모두 등을 돌릴 것이고 그의 경력은 끝장이었다. 김건태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우는 만족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가? 내가 아니라 저기 당신이 무릎 꿇린 사람에게 사과해. 김건태는 고개를 들고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박선영 씨,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그저 싸늘한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
아까 당신이 집안 사정 운운하며 내 아들을 모욕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사과해.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분은 김건태가 더듬거렸다. 그분은 내 아들 이준이다. 1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부대원이었다. 당신이 감히 그분의 명예를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진우는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건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이진우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군 장성 출신의 1200억 원의 비자금을 가진 사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진우는 그런 김건태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김건태, 너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내 아들의 명예를 짓밟았던 진짜 괴물들은 따로 있으니. 그는 김건태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키링을 보았다. 키링에는 대상건설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로고를 놓치지 않았다. 김건태가 그토록 믿고 설치던 백이 바로 그 회사였다. 이진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지은 씨의 복직을 원한다. 당장 이 순간부터. 이진우는 박선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선영은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김건태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해고 통보를, 이진우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해고 통보를 한 건 나야. 이 은행의 가장 큰 VIP 고객인 내가 이지은 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명령한다. 못하나? 아니요. 알겠습니다. 당장 복직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태는 체념한 듯 대답했다. 이진우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었다. 그는 박선영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가자, 선영가. 여기는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보여준 엄청난 반전에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다.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다. 가서 민준이 보러 가자.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후였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이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박선영에게는 보이지 않게 익숙한 손길로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다. 김진석. 그의 연락처 목록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진우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차창 밖을 응시했다. 진서가 나 이진우다. 잘 지내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분노를 모두 지운 듯 평소처럼 점잖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각하께서 어인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진우가 군에서 사용하던 호칭, 각하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박선영은 그 단어를 듣고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별일 없었다. 다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 김건태라는 지점장인데 그 친구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나? 그리고 그 친구 처가가 대상건설이라는 게 사실인지 확인 좀 해주고. 이진우는 짧고 간결하게 용건을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의 명령은 늘 그랬다.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예, 각하. 당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군인처럼 짧고 간결하게 끊어졌다. 박선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누구신데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아직은 그녀가 알 필요가 없는 진실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옛 동료들이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좀 높은 데 있었단다.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대상건설이라니요. 아버님 그 회사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불안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 이준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특수부대 작전. 그 작전은 대상건설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실패로 기록되었고 이준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이진우는 그때부터 줄곧 이준의 죽음에 대상건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진우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인철, 국정원 요원으로 위장하여 그의 아들과 함께 활동했던 옛 부하였다. 인철아, 나다. 이진우. 이준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겼던 말이 뭐였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각하, 이준 선배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전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대산의 뒷배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다. 이준이의 죽음이 정말 사고라고 생각하나 이진우가 물었다. 각하,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밀에 붙여졌고 저도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의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살인이었다. 이진우는 전화를 끊고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준아,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아 주마. 네가 못다 한 임무 이제 아버지가 대신하마. 그의 눈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최동원, 현재 금융감독원 고위직에 있는 옛 부하였다. 동원아, 나 이진우다. 강남중앙은행 김건태 지점장 조사 좀 해줘. 비자금 비리 탈세, 가능한 모든 부분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그 친구 처가 대상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진우는 마치 5년 전 작전을 명령하던 사령관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각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동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을 찾아내야지. 그리고 내 며느리를 모욕한 놈들을 박살내야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백은 단순히 1200억 원의 예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였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이진우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한강변을 걷는 대신 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스마트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의 무기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의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점점 더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각하, 보고드립니다. 김건태 지점장 신원조사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건설 김태성 회장의 사위가 맞습니다. 특이사항은 김건태가 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것이 석 달 전 대상건설에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건태의 오만함 뒤에 대상건설이라는 백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최동원이었다. 각하 대상건설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 대위가 순직한 시기에 맞춰 대상건설이 국방 관련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는 이준 대위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김경철 소령기였습니다. 이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경철. 그는 아들 이준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진우에게 이준의 죽음이 불의의 사고였다고 증언했던 사람이었다. 김경철의 이름이 대상건설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음모이자 배신이었다.
그때부터 이진우의 머릿속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준이 맡았던 작전은 대상건설의 군사 관련 불법 비리 첩보를 입수하는 것이었다. 대상건설은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 이권을 챙겨왔고 이준은 그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이준은 순직했다. 그리고 김경철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진실을 왜곡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려 했을 때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진우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국방부, 검찰, 그리고 언론. 모든 곳에서 이준의 죽음은 사고로 묻혔다. 김경철은 대체 얼마를 받고 아들을 배신했을까?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명예가 고작 돈 몇 푼과 맞바꿔졌다는 사실이 이진우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의 아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이 결국은 돈과 권력의 논리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이진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 동원아, 김경철 소령 현재 위치 확인해. 그리고 대상건설 김태성 회장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이진우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단호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내 모든 것을 써서 내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김경철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이진우가 앉아있는 찻집은 한적했고 오후의 햇살이 창가를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이진우는 허름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30년 전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그 시절과 똑같이 날카로웠다. 김경철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전직 사령관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각하, 어인 일이십니까? 혹시 이준 선배님 일 때문에? 김경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김경철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김경철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이진우의 눈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통찰력을 느꼈다. 이진우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커피가 식겠군. 이 소령은 커피를 즐기는 모양이군. 이진우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다. 예, 각하. 김경철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나와 이준이는 군인이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지. 자네도 그렇지 않았나? 이진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준의 이름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김경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진우가 이준의 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럼요, 각하. 이준 선배님은 저에게 영웅이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김경철은 거짓된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이진우는 그런 그의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작게 웃었다. 이준이 영웅이었다는 말에는 동의하네. 하지만 자네가 그를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군. 자네는 이준이를 팔아넘겼으니까. 이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김경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각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경철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모르는 일 좋아. 그럼 내가 알려주지. 대상건설. 그 이름 기억하나? 이진우가 묻자 김경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5년 전 자네는 이준이와 함께 대상건설의 군사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지. 작전은 성공했네. 자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준이는 목숨을 잃었지. 그리고 자네는 이준이의 죽음이 불의의 사고라고 증언했네. 왜 그랬지? 각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대상건설이라니요,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김경철은 소리치며 변명했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필사적이었고 그 필사적인 모습은 오히려 그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다.
명령 대상건설에서 자네 계좌로 들어간 5억 원이 명령이었나? 아니면 그 대가로 자네가 진급한 게 명령이었나? 이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김경철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이진우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은폐된 비밀이었다. 각하. 그건. 김경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킨 패배자였다. 누가 그랬지? 누가 너에게 이준희를 팔라고 명령했나 말해. 이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가차 없었다. 김경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위에서,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준 선배님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고 대상건설은 이미 군부 고위직들과 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준 선배님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경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이진우가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었다. 이진우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허무감을 느꼈다. 평생을 믿어왔던 조직 조국이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그의 아들이 희생되었던 이유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이었다는 사실. 자네는 이제 끝났네. 자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자네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났네. 자네는 이준희를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고 무엇보다 조국을 배신했어.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김경철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이진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알릴 것이다. 자네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이준희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곧고 단단했다. 김경철 소령과 헤어진 뒤 이진우는 곧장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김경철과의 대화 전체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아들 이준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아버지, 제가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가 아들이 들어왔던 그 깊은 곳까지 직접 들어가야 할 때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최동원, 금융감독원 고위직에 있는 그의 옛 부하였다. 동원아 김경철의 자백 녹음 파일을 보냈다. 이제 대상건설 비자금 수사를 정식으로 시작해. 대상건설의 국방 관련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흘러나간 수백억의 자금.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낱낱이 파헤쳐.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각하, 알겠습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최동원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전화를 끄는 이진우는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이성민, 현재 국정원 대외 협력팀장으로 있는 그의 부하였다. 성민아 김경철의 자백 파일을 국방부 검찰단에 비공개로 전달해 그리고 이준 대위의 순직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어 누가 이준의 죽음을 사고로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배후를 밝혀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 예 각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이성민의 목소리에도 주저함은 없었다. 그리고 이진우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김민정, 과거 국방부 출입기자였던 이진우가 유일하게 믿는 언론인이었다. 민정 기자, 나 이진우다. 오래간만이군. 부탁할 일이 있어서. 대상건설과 군 고위층의 비리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다면 내일 아침 9시에 내게 연락하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마. 다만 조건이 있다. 기사는 내일 오후 6시에 동시에 터뜨려야 한다. 단독 보도다. 장군님, 정말이십니까? 김민정 기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진짜다. 내 아들 이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
30년간 쌓아온 이진우의 백은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김건태였다. 그날 오후 김건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상건설의 하청업체 사장이었고 그의 장인은 대상건설의 김태성 회장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건태야, 큰일 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회사 계좌를 압수수색 들어왔어. 국세청에서도 나왔고 갑자기 왜 이래?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건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갑자기. 왜요? 저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건태는 당황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담당자가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 며칠 전 은행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네가 아는 사람이니 이진우라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아버지의 말에 김건태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진우,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 그가 그토록 외쳤던 백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김건태의 전화기가 울렸다. 이번에는 장인 김태성 회장이었다. 김서방 자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자네가 은행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사달을 감당해야 하는지 똑똑히 해명해. 김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건태는 손에 든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진우가 자신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해 더 거대한 괴물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대상건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김태성 회장의 집무실은 짙은 남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은 김태성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창밖의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순이 넘었음에도 주름 하나 없이 단단했고 얼핏 보면 온화한 사업가처럼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나왔고 검찰에서도 이준 대위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태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준 대위, 그건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 아닌가. 그 사고는 확실하게 처리됐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 김건태 그놈이 은행에서 사고를 쳤나 보군. 이진우라는 노인이라 했지. 예, 그렇습니다. 김건태 이사가 은행에서 그 노인과 마찰을 빚었는데 그 노인이 1200억 원짜리 거액 예금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노인이 모든 것을 뒤엎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김태성의 얼굴에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1200억, 하하, 웃기는군. 그까짓 돈으로 나를 상대하겠다는 건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내. 그리고 그 노인이 내 사위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줘. 김태성의 말은 명령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의 차가운 칼날이 실려 있었다. 그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응시했다. 그는 이진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과거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5년 전 이준 대위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군 고위층과 접촉했을 때 이준의 아버지가 꽤나 높은 자리의 장군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역했고 은퇴한 늙은 장군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경철 소령에게 연락해. 그 친구가 이진우라는 노인을 만났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 김태성의 지시는 정확했다. 그의 머리는 이미 이진우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이진우가 자신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었다. 그 진실의 핵심에는 김경철이 있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의 전화기가 울렸다. 비서실장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김경철 소령이 이진우 각하를 만나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태성의 눈이 번뜩였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진우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진우,
네가 아직도 살아있는 줄 몰랐군. 하지만 네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날 이길 수 없어. 그놈의 작전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 김태성은 이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가 직접 개입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진우 노인, 이제 네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네 며느리와 손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네가 가진 1200억 원도 그까지 군대 인맥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김태성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진우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거대한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포식자는 이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작은 사냥감을 쫓을 준비를 마쳤다. 김건태에게 복수를 시작한 그날 저녁 이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이준의 방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이준이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훈련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읽던 군사 전략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진우는 아들의 물건 하나하나에 손을 대며 아들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거대한 복수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 속에는 이준이 군 시절 썼던 수첩이 있었다. 낡고 해져 군데군데 찢어진 수첩. 이진우는 그 수첩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작전 일지와 함께 그의 아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작전은 힘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조국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진우는 그 글귀를 보며 콧등이 시큰거렸다.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이준이 다른 글씨로 남긴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작전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상건설에게 약점을 잡혔고 결국 제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절 포기하게 만든 것은 제가 한때 그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순수한 희생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복수가 사실 아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아들 이주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도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그의 복수는 여전히 정당한가?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는 수첩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준이 사실은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이준은 그토록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김성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김성호는 국정원 내부에 있는 이진우의 마지막 비선 라인이었다. 이진우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성호야, 무슨 일인가? 각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대상건설 김태성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준 대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한 진실은 이준 대위가 작전 중 실수로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준 대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 아들이 남긴 수첩에 쓰여있던 내용, 그들이 바로 그 약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진우의 복수를 예견하고 이준의 명예를 먼저 무너뜨려 이진우의 복수 정당성을 잃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를 썼다. 김태성 회장, 그는 이진우보다 더 잔인하고 더 치밀한 상대였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아들이 실수했든 하지 않았든 그를 희생시키고 진실을 덮은 대상건설의 죄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제 그 명예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진우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다. 그것은 타락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되었다. 그는 수첩을 꽉 쥐었다. 김태성, 네가 먼저 움직였으니 이젠 내가 널 상대해주마. 네가 내 아들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듯이 나도 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진우의 눈앞에서 김태성 회장의 얼굴이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들의 명예는 이미 짓밟혔고 이제 그는 사랑하는 손자와 며느리를 지켜야 했다. 이진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김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김태성 회장의 유일한 약점, 가족을 찾아. 그의 막내딸, 김수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하, 정말입니까? 무고한 사람을. 김성호가 주저하며 물었다. 이준희도 무고했다. 김태성은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명령은 이제 정의가 아닌 순수한 복수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잔혹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김성호는 즉시 움직였다. 며칠 후 김태성 회장의 막내딸 김수연이 운영하는 유명 패션 브랜드에 불법 자금 흐름과 탈세 의혹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이진우는 김태성이 언론과 검찰을 통제하리라 예상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의 뒤에는 30년간 군에서 쌓아온 거대한 인맥이 있었고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였다. 김태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진우 내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 놈은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우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망상 환자로 매도하며 자신이 이진우의 부당한 공격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양분되었다. 일부는 이진우를 동정했지만 대다수는 김태성의 뻔뻔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 김태성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진우는 김태성의 유일한 약점인 딸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다. 김태성은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자신의 딸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진우의 예상은 정확했다. 김태성 회장은 딸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이진우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날 밤 이진우는 최동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각하, 방금 김수연 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최동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살 시도. 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김수연을 공격할 생각만 했지 그녀가 그토록 나약한 존재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김태성과 달리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무고한 사람이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까지 해쳤구나. 이진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아들 이준의 죽음은 김태성이라는 괴물의 잔혹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의를 외치며 시작했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김태성. 노인 내 아들이 실수로 내 아들을 죽였지. 그리고 너는 무고한 내 딸을 죽이려 했군. 이제 우리 가족 간에 진정한 전쟁을 시작하지. 이 싸움은 내 가족이 무너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태성은 이진우의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을 죽인 이진우에 대한 복수를 선언했다. 이진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복수라는 잔혹한 모에비우스의 띠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그의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김태성에게서 문자를 받은 이진우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의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언급하며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김태성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숨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 강남중앙은행 지점이어야만 했다. 이진우는 즉시 김민정 기자에게 연락했다. 민정 기자, 내일 오후 2시 강남중앙은행 지점으로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주게. 대상건설과 군 고위층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김태성 회장과 김건태 지점장도 초대할 생각이다. 김민정 기자는 놀랐지만 이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중앙은행 지점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평범한 은행이 아닌 거대한 기자회견장으로 변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은행 밖에는 이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진우는 낡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지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박선영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김태성 회장이 내려섰다. 그의 옆에는 사위인 김건태 지점장이 초조한 얼굴로 따라붙었다. 김태성은 이진우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노인 자네가 버린 총흑의 끝을 보러 왔네. 이 모든 게 네 아들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의 눈빛은 이진우를 조롱하고 있었다. 총극 이제부터가 진짜 연극의 시작이지. 이진우는 그의 도발을 가볍게 받아 넘겼다. 김건태 지점장, 지난번 사과 진심이 아니었죠.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객들과 언론 앞에서. 김건태는 이진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진우는 준비해온 작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김경철 소령의 자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대상건설의 로비를 받고 이준 대위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진우는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김경철의 자백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증거에 당황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런 늙은이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이진우는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상건설이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흘린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들의 명예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진우는 최동원이 보내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금융기록 계좌번호,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오간 수십억 원의 돈, 은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고 고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님, 정말 군 비리에 연루되신 겁니까? 김 지점장님, 김경철 소령에게 로비를 하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김태성과 김건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준 대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 회장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한 젊은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이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김태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진우, 내 아들은 무고하지 않아. 그는 실수로 내 아들을... 김태성이 소리치려 했지만 이진우는 그의 말을 막았다. 내 아들의 실수가 어떠했든 당신이 그를 죽일 권리는 없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진우의 말에 김태성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태성과 김건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들의 명예 그리고 며느리의 존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이 은행에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은행 앞을 가득 채웠다. 김태성과 김건태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처절한 조롱거리로 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박선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은 김태성에게로 몰려갔을 뿐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진우는 그것이 좋았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계획하셨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시아버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국가가 숨겨온 거대한 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의 말은 박선영에게는 위안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이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그가 오늘 벌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준의 순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대상건설의 추악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이진우를 정의로운 영웅, 마지막 시대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복수심에 눈이 먼 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동원이었다. 이진우는 전화를 받는 것을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동원아, 무슨 일인가? 각하, 죄송합니다. 김수연 씨가 결국 최동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병원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무고한데. 그의 입술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수를 위해 김태성의 유일한 약점인 딸을 이용했고 그 결과 그녀는 세상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선영이 놀라서 다가와 이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의 승리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한 파멸의 그림자였다. 이진우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아들의 명예,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며느리의 존엄, 그것은 잠시 회복되었지만 그 대가로 또 다른 가족의 파멸을 목격해야 했다. 복수는 그에게 어떤 만족감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또 다른 괴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며느리 박선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준이 남긴 수첩에 쓰여 있던 내용, 그리고 그가 복수를 위해 김수연이라는 무고한 사람을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박선영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박선영이 힘겹게 말했다. 아버님이 짊어지신 짐을 저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이제 끝내주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진우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시작했던 복수가 결국은 아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였고 가족의 행복이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군인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족의 할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정의가 아닌
사랑을 위한 삶을,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진우라는 이름과 대상건설 비리 사건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김태성 회장은 구속되었고 그의 사위 김건태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선영은 정식으로 복직 통보를 받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다. 그녀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버님, 저 이제 은행 안 나가려고요. 박선영의 말에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의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진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동안 혼자 힘들게 버텨왔으니 이제는 네 삶을 살아. 박선영은 이진우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진우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내 경험을 살려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자.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 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떤가? 이진우의 제안은 박선영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해볼게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날 오후 이진우는 다시 아들 이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준이 남긴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진우는 그 글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도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진우는 아들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았고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준이 남긴 1200억 원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 유산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재단 설립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그의 거액에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 이 돈을 모두 재단에 기부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제분들에게는? 이진우는 변호사의 말을 잘랐다. 아들 목까지 기부할 생각입니다. 이 돈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다시는 누군가의 명예를 짓밟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는 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바랐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진우의 말에 변호사는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우는 박선영과 함께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이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의 옆에는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족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이 있었다. 이준이 남긴 것은 슬픔과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연대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이루어질 새로운 복수였다. 몇 달이 흘렀다. 박선영과 이진우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을 설립했다. 이진우가 기부한 1200억 원의 자산 중 일부가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했다. 박선영은 재단의 실무를 맡았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수치심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이진우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가끔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직원 교육 강연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의 강연은 늘 같은 내용이었다. 복수는 파멸을 낳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그 파멸 속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진우는 재단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어르신 김건태 씨가 찾아왔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직원의 말에 이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김건태.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줄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건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들여보내게. 이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잠시 후 남루한 차림의 김건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감옥 생활로 인해 수척해졌고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며느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던 그가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이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건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저는 용서해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진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저질렀던 악행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단에서 저를 봉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우는 김건태의 진심 어린 부탁에 잠시 놀랐다. 그는 김건태가 자신에게 용서를 빌거나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절망과 참회가 담긴 눈빛이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김건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행했던 굴욕과 조롱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동시에 생각했다. 나의 복수는 파괴를 낳았다. 하지만 이 아이의 진심은 건설을 낳으려 하고 있다. 과연 내가 이 기회를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김건태 씨. 이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될까? 김건태는 고개를 들어 이진우의 눈을 보았다. 네, 어르신, 정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진우는 그 눈물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혔던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진우는 한참 동안 김건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더 이상 거만한 지점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 사람이었다. 이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김건태는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조건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진심으로 해야 한다. 쇼하려는 마음이라면 당장 나가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당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그리고 이진우는 박선영을 바라보았다. 우리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게. 진심으로. 김건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건태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했다. 서류 정리 상담 전화 응대, 그리고 청소까지.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를 경계했다. 특히 박선영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불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건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칠 후 박선영은 김건태에게 다가갔다. 김건태 씨, 정말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김건태는 고개를 숙였다. 박선영 씨, 제가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오만함 때문에 당신의 삶을 짓밟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저 같은 악마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박선영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일한다니,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보여준 사례 등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진우의 복수가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설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이진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박선영과 김건태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는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이루어질 새로운 복수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진우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김태성 회장의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김태성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진우를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진짜 할아버지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동안은 너 너무 바빴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고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이진우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그는 이준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복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의 활동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전국 각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재단을 찾아왔다. 그들은 박선영과 김건태의 상담을 받으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재단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무료 변호사를 연결해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도록 도왔고 그 결과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 김건태는 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한때는 갑질을 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녔다. 강단에 선 그의 모습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했다. 권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의 간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재단 사무실로 찾아온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다. 혹시 이진우 어르신 되십니까?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맞소. 누구요? 저는 김태성 회장님의 비서였던 박민규라고 합니다. 남자의 말에 이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김태성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게. 이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박민규 비서의 말에 이진우는 콧방귀를 꼈다. 김태성,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자고 무슨 꿍꿍기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김태성이 또다시 어떤 비열한 수를 쓰려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게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박민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진우는 김수연의 죽음이 김태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쫓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박민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김태성, 그토록 잔혹하고 오만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소.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재단의 모든 것을 기부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상건설의 모든 자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민규의 말에 이진우는 깜짝 놀랐다. 대상건설의 모든 자산. 그것은 이진우가 가진 1200억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김태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를 갚으려 했던 것이다. 이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는 김태성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것을 갚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김태성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복수가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갱생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태성을 만나야 할까? 그는 김태성의 마지막 참회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진우는 고심 끝에 김태성 회장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장소는 호화로운 집무실이 아닌 한적한 사찰의 작은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산사가 내려다 보였고 방 안에는 차분한 향 냄새가 감돌았다. 한때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섰던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주 앉았다. 김태성은 이진우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한 인간이었다. 김태성 회장, 당신이 이준희의 명예를 짓밟고 내 며느리를 모욕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백도 없는 주제라고 했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딸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 이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맞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 딸을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준 대위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우는 그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복수가 낳은 또 다른 비극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김수연의 죽음이 김태성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김태성은 그 어떤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은 셈이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진우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김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이준 대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입니다. 그가 작전 중 저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제 딸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돈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그때 희귀병으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었습니다. 이준 대위는 제 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의 비자금 내역을 넘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저에게 약점을 잡혔습니다.
제 딸을 살리기 위해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아들이 저질렀던 실수의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숭고한 것이었다. 이주는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잠시 망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김태성에게 약점을 잡혔다. 이주는 영웅이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영웅이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든 복수를 끝낼 수 있었다. 그의 복수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명예는 그 어떤 복수로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이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복수가 아들의 숭고한 정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저는 대상건설의 모든 자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봉사하며 제 죄를 갚고 싶습니다. 김태성이 간절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김태성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좋소. 그렇게 하게. 당신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당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이진우는 박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김태성 회장, 재단에 모든 자산을 기부한다고 하네. 우리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이준이가 원했던 것은 그런 삶이었을 테니. 박선영은 그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이 흘렀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은 대상건설의 모든 자산을 기부받아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의 힘은 막강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상담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명예의 이사장으로, 박선영은 재단 이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오후 이진우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건태가 차를 따르고 있었다. 김건태는 이제 낡은 정장이 아닌 단정한 재단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지만 죄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태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진우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수고했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용서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건태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그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김태성 회장의 재판 소식을 들으며 김태성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재단 사무실로 박선영이 들어섰다. 그녀는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성장했다. 아버님, 오늘 저희가 도운 20번째 회사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이진우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이가 이토록 밝게 자라준 것에 감사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지만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손자 민준이의 행복한 미소도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슈퍼히어로가 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됐어? 민준이가 뛰어와서 물었다. 이진우는 웃었다. 할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할아버지였단다. 다만 잠깐 슈퍼히어로가 됐던 것뿐이야.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정의를 실현했고 한 사람을 갱생시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아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이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이준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준아, 네 아버지는 이제 네가 남긴 돈으로 네가 지키려 했던 세상을 지키고 있단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였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